지금부터는 메타버스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산업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5가지인데요. 크게 사용자 기반, 경험의 접점, 플랫폼, 인프라, 콘텐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다룰 메타버스의 산업 구조는 사용자 기반입니다. 영어로 유저 베이시스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 제공자보다 사용자의 중점을 두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경향은 앞서 다룬 메타버스의 특성 중 동시성과 경제 흐름으로 인해 더 강해지는데요. 이런 특성들로 인해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보다 서로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형성될 겁니다. 우리는 이에 맞춰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이유와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접점입니다. 메타버스를 접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R, AR 기기 관련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넘어선 디지털 세상이지만 현실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경험의 접점입니다. 현실과 메타버스를 이어주고 사람들에게 실제감 넘치는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비롯한 기술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세 번째 플랫폼은 사실 현대 사회의 경제 분야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메타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미래가치의 격차는 점점 심해질 겁니다. 현재는 어떤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기업이 생긴다면 SF 영화에서나 보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눈여겨볼 다른 이유는 기존 산업군과 메타버스가 만나서 새롭게 탄생하는 플랫폼들의 등장 때문입니다. 설계, 건설, 자동차 등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메타버스를 만나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표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메타버스의 산업구조는 인프라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아무리 눈부신 성장을 보인다 해도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VR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가상세계가 우리 일상이 되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나 통신망이 미흡하다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겠죠. 게다가 메타버스 인프라에는 하드웨어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디지털 세상의 발전을 앞당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유망 산업을 포함하는 분야라 중요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산업 구조인 콘텐츠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이미 우리는 콘텐츠의 홍수라 불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만큼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 강조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콘텐츠는 메타버스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룰 콘텐츠 파트에서는 그 이유를 다양한 예시와 근거를 들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그 첫 번째 되는 사용자 기반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다중 사용자 기반 디지털 공간을 칭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정립되죠. 이때 현실과 가장 다른 점은 기존처럼 사회적 자아를 대두시키는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자아를 전면에 내세워 아바타로 표현하는 점입니다. 아바타를 사용하는 메타버스에선 현실의 성별도 피부색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로 현실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아바타의 모습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50대 남성이더라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다른 아이디와 모습으로 등장해도 메타버스 사회에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특징이 메타버스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등장하는 개념인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은 때론 더 진솔한 대화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대중이 지닌 가장 큰 힘 중 하나로 비윤리적인 행태를 폭로하는 데 많은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폐단도 일으켰죠. 익명성이란 가면으로 무장한 대중은 때때로 마녀사냥이나 악플 같은 비윤리적인 행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기반이 중요한 메타버스는 이점과 단점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사용자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자유롭고 허락되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많은 사람이 메타버스 세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에 따른 자정작용과 다양한 규칙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현재 메타버스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원화된 세상이 아닌 만큼 정확한 인구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의 플랫폼에 존재하는 인구를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플랫폼은 단연 로블록스입니다. 현재 로블록스의 누적 가입자는 확인이 힘드나 2021년 2월 월간 이용자는 1억 6,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입만 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진성 이용자의 수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짧은 시간에 2억 가입자를 달성한 네이버의 제페토, 역시 2억이 넘는 가입자를 몇 년 전에 달성한 포트나이트 등 다양한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주로 가상세계를 예를 든 것이고 SNS로 대표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포켓몬고로 대변되는 증강현실 메타버스,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울세계 메타버스 등 다른 형태의 메타버스 세계를 더하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럼 왜 메타버스에 사람들은 이렇게 열광할까요? 우리는 방금 메타버스 인구를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할까요? 먼저 생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 인간이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시각적인 정보와 다양한 정보 감각은 우리의 뇌가 흥분하게 만드는데 이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관련된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물질의 일종이고요. 주로 경쟁과 지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쟁적인 성격으로 만들며 공포와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이 호르몬은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호르몬은 코르티솔로 테스토스테론과는 반대 모습으로 수치가 변합니다. 주로 몸의 균형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 대항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만성 스트레스나 한계치를 벗어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몸의 균형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현실보다 적습니다. 이용자들이 현실과 비슷한 실제감을 느끼지만 스트레스나 공포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보호 본능이 일어나 현실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메타버스 세계는 흥분과 활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쉬운 환경이고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점이 존재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극과 활력은 얻고자 하고 스트레스는 덜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이죠. 그러나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의 눈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겠지만 우선 비슷한 상황에 있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과 기술성 측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정보와 데이터를 2D 혹은 3D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어떤가요? 대부분 3D 기술이 사용되고 심지어 촉각 등 다른 감각까지 추가해서 4D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합니다. 2D, 3D, 숫자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원이 하나 늘어나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은 2배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치에서 제곱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배로 치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아닌 셈이죠. 하물며 다른 감각 정보까지 함께 전달하는 메타버스 세계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처리하던 정보의 크기와는 비교조차 무색합니다. 이렇게 구현에 필요한 VR, AR 등의 기술을 제어하고 단순히 다뤄야 할 정보의 양만 봐도 비교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실제감을 위한 VR, AR 기술이냐 3D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언리얼 엔진 등을 더하면 기술성과 시장성은 기존 시장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타버스의 기술적 부분을 근거로 메타버스 산업은 대기업들만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용자 기반 가치인 네트워크 외부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고객 기반의 가치와 보안제의 가치를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보안제는 두 제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효용성이 증가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면도기와 면도날 같은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플랫폼이나 실자감을 주는 기기를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잘 짜인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필수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선 오히려 내러티브를 잘 살린 기업이 우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플랫폼이 발달해도 그 안에 존재하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타버스 세계관을 잘 살린 플랫폼들은 대부분 사용자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사의 컨텐츠만으로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비자에게 제공자의 역할까지도 부여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중 사용자 기반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기능만으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현재 메타버스를 교육에 접목할 기업들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이유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익명성의 순기능을 교육에 접목할 겁니다. 아바타를 통한 교육의 이점은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 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교육에 임하는 활발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의 장점은 단순히 익명성의 순기능이 전부가 아닌데요. 산업의 기본 펀더멘털 부분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우선 한 번 만들어둔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에 배포하기도 편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안전 궤도에 오르게 만듭니다. 실시간 3D 엔진을 통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언어의 전달이 아닌 감각을 통한 경험 학습으로 학습자와 교사 모두 빠르게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이런 경험의 반복은 다방면에서 효율적이지만 특히 과학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현실의 물리적 법칙을 재현하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사용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랩스터라고 하는 가상과학 실험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랩스터는 가상현실 속에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협업 학습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세계에서 진행하는 여러 실습과 커리큘럼을 통해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심리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는 큰 효용을 발휘합니다. 코그니토 컴퍼니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인간과의 역할극 대화를 상담가들에게 제공하는 가상현실 상담 시뮬레이션 회사입니다. 이 코그니코는 상호작용 VR을 통하여 의사들이 더 많은 치료 솔루션을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가상현실에서의 컨설턴트 솔루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메타버스 교육 분야에서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한동안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의 대화나 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새로운 방식이 낯설기도 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질 파트는 제가 여러분의 준비를 돕기 위한 파트입니다. 앞서 분류한 메타버스 산업 구조에 맞춰 새로운 시대의 주류가 될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과거 MHA의 성장을 아쉬운 표정으로 쳐다만 봤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세 번째 물결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MH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 애플의 A, 구글의 G, 그리고 아마존의 A를 일컬어서 미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